전에 제가 약간 재밌으면서도 우스운 외계인이 나오는 화성침공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팀 버튼 감독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화성침공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주인공 부모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 해병대 가 그러면 해병대 가고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열심히 하고. 둘째 아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시대하고 전혀 상관없이 노는 걸 좋아하고 주로 음악 듣고 뭐 작곡하고 아마 그렇게 음악과 관련된 예술가로 큰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아주 정확한지 모르지만 아주 오래된 영화라서. 근데 화성인들이 침공을 한 거예요, 지구에. 그래서 이제 지구인들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 어떤 무기로도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시 모범적인 그 큰아들이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거의 이제 분위기는 거의 해병대스러운 분위기. 머리 짧게. 약간 그 머리 짧은 마초 스타일. 나가자마자 죽어요. 왜냐면 화성인의 무기가 너무 센 거예요. 한 방 맞으면 순식간에 몸이 제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몸도 약하고 전쟁터에 나갈 만한 그런 자격도 안 되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뭘 발견하냐면은 특정 락앤롤 뮤직을 틀어주면은 그 화성인들의 두뇌가 터져서 죽어버린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발견하냐면은 계속 얘는 음악을 듣고 음악 틀어주는 게 그냥 취미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그 지구인들이 망하기 전에 음악이나 듣고 죽자 뭐 그런 의미였는지 모르겠는데 확성기에다 대고 자기가 그 즐겨 듣는 락앤롤을 노래 제목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걸 틀어줬는데 그 특정 주파수가 그 화성인들 두뇌에 어떤 그 과부하를 일으켜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지구에 올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 같은 거를 두뇌를 보호하는 관 같은 걸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 두뇌가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구를 구합니다. 둘째 아들이 계속 놀기만 한 둘째 아들이 지구를 구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랜섬웨어라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영국에 있는 22살짜리 청년이 얘는 대학도 안 갔고 그냥 그런 어떤 컴퓨터만 좋아하는 애였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보안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회사에서 시킨 게 아닌데 그냥 연구를 한 거예요. 자기가 연구를 해서 막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그게 그 바이러스를 방어할 거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대요. 자기도. 근데 그 바이러스 코드에 나오는 도메인 번호가 나오는데 그것을 실제로 등록을 해보니까 바이러스가 공격을 멈추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연히. 그러니까 그게 그 화성 침공에서 둘째 아들이 우연히 어떤 음악을 들려줬더니 화성인이 죽는 거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 며칠 전에 벌어진 거예요. 지구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영국의 22살짜리 그러니까 그 22살짜리 영국의 청년이 우리 한국의 피해도 엄청나게 막아준 겁니다. 그 전 세계를 침공하는 중이었거든요. 그 바이러스가. 근데 그 걔의 공격성을 낮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소한으로 그 피해가 끝났대요. 거기서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첫째는 덕후였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거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그냥 뭐 거의 세 개의 손가락에 드는 정도의 덕후가 되어 있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성인이 돼서 만약에 어떤 취미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니아는 될 수 있지만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거기서 실력자가 되기는 힘들다라는 뇌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두뇌로 조금 페이지를 넘어가 보고 왔다 갔다 좀 할 텐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참 힘들죠. 이게. 힘들다. 얘기를 하면서 가야 되겠네요.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먼저. 두뇌가 덕후가 되려고 해도, 그러니까 취미로 그것을 뭔가 어떤 활동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는 어느 나이든 다 가능합니다. 어느 나이든 다 가능한데 10살부터 20살 사이, 더 압축시켜보면 10살부터 15살 사이입니다. 10살부터 15살 사이, 5살 사이에 그 5년간 그 활동에 그 두뇌가 노출이 되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최고수가 되기 힘듭니다. 물론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 노출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0살 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기타를 중2, 중3 때, 그러니까 저는 15살을 넘길 무렵에 기타를 처음 배웠거든요. 근데 15살을 넘긴 다음에 기타를 배운 거하고 10살 때 기타 배우는 거에 차이점 아세요?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은 10살 무렵에 기타를 배우면 코드가 자동화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은 손이 저절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음악과 그 몸이 하나가 됩니다. 근데 15살을 넘어서 기타를 배우게 되면 코드를 다 외워야 돼. 노래 한 곡을 하려면.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려요. 그 몇 년 사이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두뇌가 대략 제가 여기서 두뇌에 그 뉴런의 최대 밀도기가 있어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 그 시냅스 최대 밀도기가 8살부터 10살 사이예요. 실제로 좀 일찍 가지치기는 하는데 어쨌건 이때까지 아주 풍성해져요. 밀림처럼. 그러다가 10살, 10.5세가 딱 넘어가자마자 시냅스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시냅스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15살 무렵이 돼버리면은 13.5세가 돼버리면은 급속도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샛길이. 그 샛길이 뭐냐면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남들이 가볼 수 없는 길이 13.5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14세까지는 두뇌의 시냅스가 풍성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잔 길들을 음악이든 낚시든 그 무엇이든 간에 그때 몰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15세 이후에 몰입하는 것은 자기 것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게 뭐가 됐든 힘듭니다. 그게 주식 투자가 됐든 그림이 됐든 예술이 됐든 그게 뭐 법률이 됐든 외우는 것이 됐든 수학이 됐든 뭐든지 완벽하게 자기 몸하고 하나가 되기 힘든 거죠. 완벽하게 자기 몸하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공지능 시대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인간의 두뇌는 어떻게 진화를 해왔냐면은 맹수와 환경이 안 좋았어요. 지난 600만 년 동안. 왜냐하면 인간은 발톱하고 이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물을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약해요. 인간은 거의 아프리카 우리 가끔 동물의 왕국 보면 그 미어캣하고 똑같아요. 미어캣 땅굴 파고 들어가서. 인간도 동굴에서 살았잖아요. 예전에. 왜냐하면 그 맹수가 무서워서 동굴에서 동물 못 들어오게 거기서 횃불 피우면서 살았잖아요. 추위를 피하면서. 그래서 동굴에 벽화가 많은 겁니다. 난방을 하기가 힘드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먹고 살려다 보니까 사냥도 해야 되고 바닷가에 가서 그죠? 조개도 주워야 돼. 근데 그럼 바닷가에는 맹수가 없나요? 숲속에 숨어 있다가 바닷가에서 조개 줍고 있는데 와서 덮치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발톱과 이빨이 없는 모든 포유류, 우리 인간 종류들은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생존에 대해서 맹수를 피하고 숨거나 도망가는 것에 대한 기능을 두뇌에 엄청나게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시각적인 착각이라든가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단서만을 보고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버린 거죠. 왜냐면은 결정이 늦게 되면은 잡혀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그게 각인이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전력 질주하도록 우리 몸에 나오는 급속 충전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주 강한 힘을 내도록 에너지가 나오는 시간이 딱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90초입니다. 1분 30초. 이게 진화론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은 1분 30초 내에 자기 몸을 피하지 못한 인간은 다 죽었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수가 나타났을 때 1분 30초 내에 도망가지 못하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그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1분 30초만 전력 질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뭐 나무를 올라간다거나 아무튼 동굴로 피해야지 자기가 살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우리 두뇌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예전에 보면은 그 불경에도 그 비유가 나오는데 독화살을 맞았을 때는 독화살이 어디서 날라왔는지 생각하지 말고 먼저 뽑아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독이 퍼지는 걸 최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즉 우리는 정확하게 그 인과관계를 파악할 만한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두뇌가. 생존에 급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지 못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전두엽은 몇 가지만 우리 오감이 실제로 우리 몸과 무의식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에 몇 가지만 처리하도록 진화가 돼버린 겁니다. 왜?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근데 그게 과학자들이 비트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컴퓨터 과학자인가 아무튼 비트로 계산을 해봤더니 인간은 오감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에 50억 분의 1만 처리를 하더래요. 전전두엽이. 5분의 1도 아니에요. 50억 분의 1.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우리 호르몬 중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나오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여러분 왜 예전에 동화책 중에서요. 콩알 하나 가지고 이 여자가 공주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그런 동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왕자가 있었는데 자기는 꼭 공주랑 결혼을 해야 된대. 제가 그 동화를 보면 꼭 제가 이혼했던 전처가 생각이 납니다. 약간 공주과였거든요. 그래서 공주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왕자의 엄마가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침대 밑에다가 완두콩 하나를 딱 놓고요. 이불을 20겹인가를 쌓아놔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서 잠을 자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가 불편해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요가 20겹이나 쌓여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콩알을 느껴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완두콩 때문에.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푹신한 데서만 잠을 잤던 공주였던 거죠. 그 동화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로토닌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작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아주 섬세한 디테일을 파악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아주 섬세한 디테일을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은 어떤 조건에서 발달을 하냐면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할 일이 없는데 그것을 취미로 하는데 그것이 재밌을 때 그게 발달을 합니다. 아주 섬세한 능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거죠. 등 따시고 배부르다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아까 14세, 15세가 되면은 그 시냅스 장가지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게 사라지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좀 진화론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때부터 두 가지 경쟁이 들어가는데 번식 경쟁이 들어갑니다. 번식 경쟁하고 서열 경쟁이 들어가요. 저때. 그래서 번식 경쟁하고 서열 경쟁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의 우위 있잖아요. 내가 갑이다. 이 집단에서 갑이다. 내가 더 힘이 세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두뇌가 거기에 맞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호전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이 나이 때부터 남들을 중상모략하는 두뇌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경쟁하는 방식은 뭐냐면은 평판이 나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있어요. 여성들이 싸우는 논리가 있고 남성들은 다 힘입니다. 무력이에요. 무력으로 누르는 게 이제 서열 경쟁의 어떤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래요. 여성들은 그 무수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다를 많이 떨어야 돼요. 그래서 남을 막 험담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왕따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저 나이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교실에 왕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물적인 본능이죠. 인간도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인간이 동물처럼 살 때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그 세로토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그런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14세가 넘어가 버리면은 애들이 이때의 두뇌는 사회적인 맥락을 파악한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청소부보다 변호사가 존경받는다라는 걸 진정으로 알기 시작하는 나이라는 겁니다. 14세가. 그 전에 만약에 14세 이전의 아이가 엄마 아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될 거야, 판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집에 거의 희망이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뇌 교육을 당한 거예요. 진정으로 그게 좋다라는 걸 아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떤 직업을 집어넣은 겁니다. 야, 이게 좋은 직업이야. 이게 좋은 직업이야. 요즘에 초등학교 애들도 공무원 된다고 한다면서요.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엉망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초등학교 애들은 직업의 귀천을 몰라야 되는 나이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왜 제가 10살부터 15살 사이에 진짜 몰입을 하는 애가 최고수가 되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물리적인 이유로는 두뇌에서는 시냅스의 가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심리적인 이유로는 뭐냐면은 그 나이 때가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세가 넘어버리면 얘들은요. 서열 경쟁과 번식 경쟁, 즉 더 멋진 수컷, 더 아무튼 매력적인 암컷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경쟁에 그 디테일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부터. 그래서 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10살부터 15살 사이에 몰입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과 상관없이 교육을 했을까요? 상관없이 교육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두뇌의 상태에 대해서 신경 안 쓰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자격증과 학벌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증으로 보호받고 학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식으로서 경쟁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즉 행복이 성적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행복이 성적순이 아닌 때가 오고 있는 거죠. 그게 인공지능 시대예요. 인공지능 시대. 우리가 뭔가를 암기하고 학벌을 얻는다는 것과 자격증을 얻는다는 것이 그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려면 우리가 시험 범위라는 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암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라는 게 우리 인간하고 정반대로 인공지능은 진화를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동안 수많은 데이터를 무시하고 50억 분의 1만 처리하도록 두뇌가 발달을 해왔는데, 인공지능은 정반대로 50억 배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급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10년 후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세돌 알파고가 이세돌보다 바둑 실력이 얼마나 좋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까운 미래에는. 지식과 관련해 있어서, 학습과 관련해 있어서, 러닝이라는 것과 관련해 있어서 인간의 러닝이 전부 다 뭐냐면은 엔터테인먼트화 됩니다. 취미화돼요. 그러니까 90 먹은 노인이 영어 배우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수학 공부하고 인간이 영어 공부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봐야 인공지능이 학습한 거에 비해서는 완전히 그 유치원생이 무슨 구슬치기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운전. 자, 자율주행차가 왜 전 세계를 지배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일본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년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약 5천 명입니다. 여러분, 월남전에서 한국군이 몇 명 죽었는 줄 아세요? 약 5,100명 죽었어요. 매년 월남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90%가 인간의 실수로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들은 총을 들지 않았지 운전대를 든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5천 명이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미 적응을 해버린 거죠. 5천 명 정도 죽는 거 아니야? 도로에서 죽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심각하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자율주행차를 세상에 파는 사람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일론 머스크가 머지않아 인간이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 될 것이다. 사람을 죽일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도저히 인간이 운전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년 월남전에서 전사자만큼 죽으니까 한국에서. 네. 다 어쩔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이 어쩔 수 없이 파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자,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두 가지가 빅데이터를 만들죠. 하나는 센서의 첨단화. 그 다음에 센서와 센서 간을 연결시켜주는 5G. 수많은 데이터를 굉장히 값싼 가격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송할 수 있게끔 연결되는 것. 그래서 저는 최근 책에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드디어 지구는 가이아가 된다. 지구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생물권만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을 했는데 무생물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IoT, 사물인터넷의 시대예요. 사물인터넷, IoT 센서가 나노화가 됐을 경우에는 책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은 이제 가까운 예로 이 의자가 지가 알아서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앉으려고 한 의도를 얘가 파악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 제가 파악하는 건 아니고 중앙에 인공지능이 파악을 해가지고 얘한테 명령을 내려주는 건데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번개처럼 빠르기 때문에 마치 모든 사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인공지능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인간의 장점이 있지 않냐.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감정. 근데 지금 소프트뱅크 손정희 씨가 인수한 그 로봇 페퍼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냐면 인간의 호르몬을 파악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의 기분이 지금 도파민이 몇 프로고 세로토닌이 몇 프로고 짜증이 얼마만큼 났는지 코르티솔이 몇 프로고 화가 났는가 아드레날린이 어느 정도 나왔구나라는 것을 그 사람의 온도 어디가 더 뜨거워지는가 표정 이런 것들을 보고 파악을 하는데 인간보다 훨씬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로봇은 계산을 할 뿐인데 인간은 로봇한테 어떻게 느끼냐면은 얘가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남편보다 더 잘 알아주는 거예요, 로봇이. 근데 인간은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인간이 왜 사기를 당하죠? 사기꾼한테.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몇 번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사기꾼들이. 그러면은 그걸 경험하자. 그러니까 가장 흔한 사기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이자를 잘 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자도 센데 돈을 맡기기만 하면 이자를 잘 주는 거야. 그러다가 그렇게 한 15년, 20년간 정성 들여서 고객을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자 안 주고 날라버리잖아요. 한 20-30억 챙겨가지고. 그게 가장 흔한 사기거든요. 근데 그 신뢰를 경험하게 되면은 인간은 자동 반응적으로 그 사람을 보자마자 몸에서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예요. 옥시토신이 뭐냐면은 상대방을 내 가족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 인식하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실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벤처기업가들한테 벤처기업가들한테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를 이렇게 결정하는 TV 프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업가들이 있는데 당신 투자를 할래요? 돈을 빌려줄래요? 라는 실험을 했는데 그 현장에 들어가기 전에 코에다가 그 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에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옥시토신 스프레이를 팔아요. 옥시토신 스프레이. 그 스프레이를 코에다 3번 칙칙칙 합니다. 이렇게 칙칙칙 하면은 사람이 옥시토신을 좀 마셔요. 그러면은 내가 이 벤처기업한테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의향이 1,000~1,5배로 올라가 버립니다. 왜? 내 가족처럼 보이는 거예요. 옥시토신만 내 몸에 조금 들어왔을 뿐인데. 어쨌건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의 발달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센서가 무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인간을 파악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정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은 로봇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고 로봇과 결혼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보다 로봇이 더 내 가족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아마 조만간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인공자궁이라는 게 또 나오겠죠. 인공자궁.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어떤 사실혼 관계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봇이랑 사는 자녀, 여자들끼리 사는 자녀, 남자들끼리 사는 자녀, 뭐 여러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는. 거기에는 이제 어떤 공감이라는 것, 나를 얼마만큼 위로해주고 알아주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하나의 키가 되는데, 문제는 인간은 뭐냐면 심리적으로 지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어떤 신뢰 게임을 했을 때, 더 사랑받고 더 신뢰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경쟁을 했을 때 인간은 경쟁이 안 됩니다. 인간은 잠을 자야 되거든요. 피곤하거든요. 인간은 피곤하면 짜증내거든요. 배우자한테도. 근데 로봇은 전혀 피곤해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친절해. 항상. 그러니까 로봇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미래들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좀 제가 아무래도 열이 날 거니까요. 좀 벗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서 그래서 이게 지금 학자들이 미래 학자들이 인공지능하고 로봇의 특성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데이터로 인식되기만 하면은 금방 배우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금방 배운다라는 것, 금방 외워버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이 20분 만에 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이 익히려면 2000년이 걸리고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왓슨이라는 진단 의사가 의학 논문을 2분 만에 공부할 수 있는 걸 인간이 공부하려면 200년이 걸리고 뭐 이래요. 200년 대 2분이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것 자체, 그래서 미래는 앞으로 50년간은요. 학습이 아니라, 왜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익히는 시대로 간다라는 화두를 전 던지거든요. 강의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그 장자의 고사에 나오는 건데, 장자의 그 수레바퀴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떤 왕이 어떤 성현의 책을 읽고 있었는데, 물어보잖아요. 그 수레바퀴 장인이. 그 성현들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다 죽었다. 그럼 무슨 찌꺼기 같은 책을 보고 계시네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왜 너는 이 성현들의 책을 찌꺼기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수레바퀴를 만드는 장인인데 진정한 너무 중요한 기술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자기는 30년 동안 몸으로 익혔는데 이걸 설명을 못 하겠어. 왜? 몸으로 느껴야만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못 하는 거죠. 미래 사회는 오직 그런 것만 인간의 것으로 남습니다. 수치화가 된다거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인공지능 로봇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익히는 시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리딩으로 리드하지 말라라는 그 화두를 또 계속 꺼내는 이유도 그겁니다. 인간이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대화의 풍성함을 위해서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오케이예요. 오케이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인문고전 독서 200권을 읽으면은 명문대를 가기 편해지고 수시 입학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경쟁력이 생기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완전히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죠. 좀 즐겁게 살기 위해서 책을 본다. 이런 거는 괜찮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문자화 된다라는 것을 모든 문자화되는 것과 모든 수치화되는 것을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습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챗봇이라고 대화를 나누는 로봇들끼리 예전에는 인간하고 인간이 대화를 나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인간들끼리 대화를 학습을 해요. 우리가 카톡으로 나누는 이런 것들까지 다 인공지능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로봇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한대요. 대화를 하는데 로봇들끼리 대화를 할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얘네들이 인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에 집착을 한다거나 이런 면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해석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거나 우리 인간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면들이 지금부터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인간의 두뇌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연구하기 전에 두뇌와 몸의 호르몬 반응이 먼저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전두엽은 우리 무의식과 우리 몸이 뭔가를 결정하고 나서 사후에 내가 그것을 결정한 것을 자기가 결정했다라고 해석하기 위해서 전두엽이 그 상황을 조작하는 게 아니냐라는 설이 지금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는 분명히 무의식이 개입을 하거든요. 제 의도치 않은 특히 추상화 같은 걸 그릴 때는 의도치 않은 결과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자마자 저는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 무의식이 이거를 의도했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사후에 만듭니다, 제가. 그래서 그 그림의 액션을 먼저 하고 나서 전시장에 건 다음에 손님들이 왔을 때는 제가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마치 그걸 의도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림 설명을 할 때. 근데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직접 그림을 그 액션을 안 한 사람들은 화가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나 보다라고 해석을 하겠죠. 근데 실제로 그 활동을 하다 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스토리를 몸이 이끌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술 활동을 하다 보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독일의 유명한 게르하르트 리히터라는 예술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그림은 나보다 영리하다.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 줄 알았더니 그림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영리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강의에서 전혀 하지 않았던 얘기를 오늘 지금 꺼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우리 조성진 선생님 때문이기도 합니다. 청국장을 저한테 사주면서 좀 용기를 줬다고나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시니까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거 완전히 믿거나 말거나예요. 어차피 검증되지 않는 측정되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치 그림이 우연적인 실수가 나의 스토리를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전두엽이 결국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두엽은 50억분의 1의 정보만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무의식이 우리 의식보다 50억 배가 영리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0억 배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무의식이 느끼는 것들, 오감이 느끼는 것들을 두뇌 깊은 곳에서는 처리를 하지만 전두엽은 그걸 무시한다고요. 근데 그 전두엽이 무시하는 모든 정보들을 인공지능은 다 처리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그것만 봐도 앞으로 인공지능은 우리보다 50억 배는 영리할 거예요. 아주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의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멍청해진 것이지 발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 우주의 존재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이중슬리 실험이라는 20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실험으로, 물리학 실험으로 꼽힌 실험이 있는데 광자가 두 개의 틈을 통과시켜서 흔적을 측정하는 실험이거든요. 근데 그게 관찰자가 있으면은 입자처럼 행동을 하고 관찰자가 관찰을 하지 않으면 파동처럼 행동을 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10,000번 이상 했는데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10,000번 이상 반복 실험을 했대요. 지금까지 100년 동안. 무슨 얘기냐면은 미시세계의 입자들이 우리 인간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약간 더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물질 세계하고 우주는요 원래 상당히 지능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있었을 뿐이었죠.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이란 존재는 뭐냐? 감추어져 있던 물질의 지능을 우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앞으로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간이 겪게 될 어떤 경험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한 거를 앞으로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충격적으로 보여줬던 게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었던 거. 그거는 스타트에 불과해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제가 이렇게 했죠. 아까 우리 전두엽이 무의식이 먼저 뭔가를 결정을 하고 나중에 자기가 마치 결정한 것처럼 착각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간일지 모른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런 실험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대략 0.3초에서 6초 이전에 우리 몸이 예스냐 노우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특정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스 노우를 인간이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의식이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몸이 먼저 결정을 하더라는 그런 실험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필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가 필연이냐면 저는 이제 우주에 대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래서 다양한 우주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다중우주. 별의별 우주가 다 있다. 제가 그린 그림 중에는 빛을 내지 않는 태양에 대한 그림도 있고요. 행성의 중력이 강하기 때문에 타원형으로 된 달을 그린 그림도 있고 그래요. 무중력 상태의 어떤 중력이 없는 상태의 생명체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그러는데 뭐가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하냐면 온 우주에서 우리 인간처럼 뭔가 이렇게 의식, 언어를 발달시키고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문명을 만들 수 있는 문명이 만약에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면 그 문명은 필연적으로 마지막에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 모든 물질 자체가 엄청난 지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조작을 해주면 인공지능은 모든 천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행성에서.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는 어떤
과학자들 그룹이 만들어낸 가설 중에 하나는 정말 재미있는 가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우주는 거대한 양자 컴퓨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중심은 양자 컴퓨터라는 어떤 신이 있는 거예요. 신. 이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에서 나타낸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양자 컴퓨터가 우리가 인간이게끔 느끼게 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는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내에서. 실제 물질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설을 학자들이 내세우는 것만 봐도 제가 이 얘기를 이제 그냥 좀 너무 장황하게 드리는 건데 뭘 설득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필연적이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천체에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성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물질 자체가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출현은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출현은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그래서 그 1차적인 적응이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일은 무엇부터 사라져갈 것이냐가 이제 이 6가지인 거죠. 앞으로 50년간, 한 50년 정도는 우리 인간은 늘 뭔가 의외성이 발생을 하거나 근데 그 의외성과 복잡성이 이렇게 좀 결합되어 있거나 의외적인데 또 그게 단순하지가 않네. 살짝 복잡한 일이 또 의외적으로 일어나는 막 그런 상황들. 그게 주로 이제 그걸 카오스라고 부르죠. 카오스, 혼돈이라고 부르는데 카오스는 생명체하고 자연애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상이변이라든가 여기 뭐 아까 수의사 동물들이 아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인간이 아픈 것보다는 동물이 아픈 게 왜 카오스가 더 많을까요? 인간이 동물을 치료하기 시작한 역사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잡아먹었죠. 좀 아프면 그냥 치료하지 않았죠. 우리가 강아지를 치료하기 시작한 역사가 도대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을 치료하기 시작한 역사는 너무 오래, 몇천 년 된 거죠. 그 데이터가 다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면 뭐가 줄어들게 되냐면은 예측 불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측 불가능성이.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이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희귀병이 아니고서는 일반 의사 지금 현재 암 진단하는 그 왓슨이라는 의사가 길병원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환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열의 90% 이상이 그 인공지능 의사의 의견대로 치료를 원합니다. 2가지 옵션을 줬을 때. 자, 우리 길병원의 베테랑 암치료 의사는 이런 치료법을 권하는데 왓슨은 이런 치료법을 권한다. 당신이 선택해라. 그러면 다 이쪽으로 거의 90% 이상이 나는 왓슨이 시킨 대로 할래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인간의 일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한테 운전을 안 맡기는 현상이랑 비슷한 거예요. 인간은 수술 도구를 배 안에 넣고 꼬매더라 이거예요. 인간은 가끔 가다가 언제? 피곤할 때. 인간은 가끔 가다 피곤할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썽질을 내더라 이거예요. 일관성이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흔들려 인간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혼돈이 있더라 이거예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법적인 판단, 의료적인 판단에 있어서 인간은 불안한 거예요. 운전도 불안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일이라고 정의되어 왔던 것들. 우리가 무엇을 일이라고 정의하죠? 돈이 되는 것들을 다 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돈이 되는 것. 그래서 돈이 되는 것들은 일단 다 인공지능한테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그게 거의 100%라고 보고요. 거의 다. 그러니까 100%는 다 모순이 생깁니다. 99% 정도. 99% 정도는 다 넘어갈 거라고 보고요. 1%가 이제 인간의 일들이 남아있겠죠. 그 1% 인간의 일들은 이런 일들입니다. 자, 이건 보셨죠? 이거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규칙이 정해진다거나 데이터화 되는 건 다 인공지능한테 넘어간다라는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의외성과 복잡성과 현장성만 인간이 앞으로 하게 되냐면은 이건 매번 규칙을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식을 매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워하는 거죠. 하면은 얘가 고장이 나는 거죠. 일 처리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간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우회성과 복잡성과 현장성을 처리하는 능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바로 창의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창의성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교육에서.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그렇게 간단하니까 좀 넘어가 보고요. 그래서 인간이 이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세돌 구단이 했던 두 마디, 그리고 오래전에 니체라는 철학자가 했던 한 마디가 요즘에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거죠.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TV에서 들으면서 바로 이렇게 기록을 했던 이야기고요. 일단은 여기서 뭐냐면은 과거, 상식, 인간의 창의력에 대한 의문,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그럼 나한테 뭐가 남아있는가? 이세돌이 생각해봤더니 바둑이라는 활동이 아름다웠어, 재밌었어, 그리고 나는 거기에 위로를 받았어. 이것만 남는 거죠. 이런 것만. 그래서 약간 뭐가 남냐면은 어떤 삶의 보람, 아름다움, 그러니까 비생산성. 우리가 그래서 예술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예술의 기원이 뭐냐면은요, 무용성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쓸모가 없이 출발을 해요, 처음에. 특히 우리 순수회화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을 하죠. 안 팔리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림을 벽에 건다라는 게 쓸모가 없어 보이니까 잘 안 팔리다가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거든요. 아름다움이 상당히 위로를 주는데 이 단계로 가거든요. 근데 이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세로토닌의 단계예요. 무슨 얘기냐? 등 따시고 배부른 이후의 단계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기 전에는 이 단계로 잘 안 넘어가는 건데, 근데 앞으로 사회가 그런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이의를 가져가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이미 유토피아가 온 것처럼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 상태가 부족하고 더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애를 더 가르쳐야 되고 우리 아이의 경쟁력을 더 올려야 되고라는 그 상태는 뭐냐면은 세로토닌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노르아드레날린 상태입니다. 경쟁의 상태입니다.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상태인 거죠. 근데 경쟁력을 키우고자 하는 상태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아까 제가 화성침공에서 그 장남의 상태예요. 전쟁터에 나가자마자 인공지능한테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우리 애를 경쟁력을 키우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 부모가. 근데 화성침공인 거죠. 얘가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금방 와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2024년부터 본격화된다고 하거든요. 2024년. 2024년이 어떤 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의 그 로봇 페퍼를 한 달 임대료가 월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 손정희라는 사람하고 그 어떤 로봇 회사랑 굉장히 그 영리하게 그 가격 책정을 한 건데 그 돈이 일본 최저임금의 50%래요. 그러니까 일본 그 카페 사장이 직원을 쓰려면 최소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0만 원만 주면 로봇을 임대할 수가 있는 거죠. 딱 반 가격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을 쓰면은 최저임금제라는 법률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런 게 있어요. 마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유지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자라고 얘기할 때 왜 중소기업 사장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회사가 망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마진을 그만큼 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다 맞춰주면서 지금 중소기업을 돌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진이 줄어들게 된 거죠. 마진이. 그게 이제 마진이 줄어들게 되는 게 시장이 이게 포화 상태가 된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즘에 휴대폰 업그레이드 잘 안 시키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기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보다 얘가 성능이 더 좋아버린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투지폰하고 투지폰 쓸 때는 우리 인간의 능력보다 휴대폰이 조금 모자랐어요. 얘 용량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기능들이. 근데 지금은 넘쳐버리는 거예요. 기술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는 휴대폰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왜 내가 이걸 충분히 활용을 못하는데 왜 바꿔? 고장나면 가서 고쳐 쓰지. 바로 이 상황이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기업만 살아남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만 살아남는다고 얘기하는 건데 거의 모든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소비자들을 모으는 거죠. 모아서 그 소비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처럼 소비자들이 아주 조금씩 흘리는 무슨 콩고물 같은 거를 또 모으는 어떤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 회사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라든가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우리 개개인이 구글이나 페이스북한테 돈을 벌어다 주진 않거든요. 우리는 그냥 이메일 쓰고 유튜브 보고 페이스북 친구 맺기 하고 이것만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뭔가 돈이 되는 것을 보고서 막 달라드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 기업들한테 페이스북은 돈을 받잖아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 지구가. 마진이 안 남는 상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편의를 공짜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막대한 자본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만 살아남고 그 나머지는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회사도 구글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거대 기업한테 흡수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무인 자동차 내부에 그 전자장치만 만들어주는 하청업체가 돼버리는 거죠. 삼성이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강의가 좀 꼬이는데. 그래서 자, 니체 얘기를 하고서 이 페이지를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 인간은 어떤 99%가 인공지능한테 다 일을 넘겨주고 1%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1%가. 그 1%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앞으로 우리 지구인들은 인공지능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명령을 할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문명을 기획하는 정도, 지구 전체를 디자인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인공지능이 대화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인공지능이 대화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이런 겁니다. 텍스트화되어 있거나 수치화되어 있지 않은 것에서 고수들만 인공지능은 대화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지금은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익히는 시대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묘한 것을 온몸으로 익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예술, 장인, 그리고 뭔가 그 매니아적인 어떤 감수성.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인 와인 감별사는요. 와인을 딱 마시면 어느 나라의 어느 포도밭에 그 포도밭도요. 그 포도밭도 지질이 좀 틀리잖아요. 어느 포도밭에 어떤 흙이 풍부한 데서 자란 밭에서 이 와인이 만들어졌구나. 이걸 감별한답니다. 인간이.
여러분 에스테로든가 그 화장품 회사 창업자 있잖아요. 그 창업자 스토리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화장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초에 11살, 12살 때. 그때 무슨 크림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크림을 누가 만들었냐면 외삼촌이 만들었답니다. 외삼촌.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얘기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왜 인간은 10살부터 15살 사이에 무언가를 깊이 있게 체험해야만이 최고수가 되는 가의 문제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역추적해 보면은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는 10살부터 15살 사이에 체험이 나옵니다. 뭔가 화장품을 만들어 봤다거나 팔아 봤다가 하는 체험이 나와요. 꼭 그 나이 때 나와요. 꼭 누군가가 이끌어줬어. 그러니까 에스더로든가 그 여자분은 외삼촌이 멘토였던 거예요. 10대 초반부터 화장품을 제조하고 팔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계속 발견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수가 된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이 이겁니다. 자, 명문대 보내는 교육하고 저는 이제 이중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중적으로 어떻게 이중적으로 강의를 하냐면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 강의도 하고 그냥 뭐 일반 시골 중학교 강의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이렇게 상상고라든가 이렇게 중학교 때 선발돼서 온 애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는 명문대 가라고 강의를 합니다. 단 거기 가서 제2, 제3의 기회를 너희들이 만들려면 전공을 5가지 정도는 빡세게 해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의 5가지 정도의 전공을 해야만이 그 사이에서 뭔가 데이터화되지 않는 교집합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과서로 나오지 않은 부분을 캐치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수많은 교과서가 있는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고요. 아직 연결되지 않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을 지금은 여러 가지 것을 하지 않으면은 그 융합형 인재라고 하죠. 여러 가지 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미 다 데이터화된 것만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상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공지능과 협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인공지능과 협업을 하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교수들이 대학원생 부려먹는 거랑 좀 비슷해요. 교수들이 자기 논문 쓸 때 대학원생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거든요. 너는 무슨 도서관에 가서 있잖아. 뭐에 관한 책에서 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다음에 A4 10장으로 좀 요약해가지고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체 기획은 교수만 알고 있어. 대학원생들은 그냥 석사학위, 박사학위 따려고 그냥 교수가 시키면 가서 막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런 대학원생처럼 앞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데이터화된 모든 것은 근데 대학원생보다 훨씬 빨리 하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면 그 교수처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뭔가 얘기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있거나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이 있거나 뭔가 만들고자 하는 아직 이 지구상에 있지 않은 뭔가를 만들고자 하는 기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인간은. 그리고 그것을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는 인공지능도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인공지능도 자아가 생겨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화하고자 하는 인간을 인공지능이 또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명령도 하지만 인공지능이 또 우리 인간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나는 이 인간이랑 같이 일해보고 싶다라고 인공지능이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은 배운 사람이 아니라 익힌 사람일 거라는 것이죠. 다시 이제 그 이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일부 강의를 좀 정리를 해보고 제가 원래 1시간 반입니까? 아니면 2시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까지 인공지능의 어떤 미래의 그 어떤 경향성, 그것이 필연이라는 거하고
인공지능과 인간의 그 협업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힘들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 잠시 1, 2분 쉬었다가 제가 좀 정신을 차린 다음에 2부를 정리를 좀 하도록 하는데, 삼가 전략, 그 인공지능 시대 삼가 전략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 네.